제가 승인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일은 톡방에다가 제가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는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석연이라고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인 스토캐스틱 인바이러먼트 세미나를 맡게 되었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한 논문들을 보면 공동 목표가 이제 다이내믹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논문이었던 이제 71년도 머튼이나 마지막 논문이었던 이제 김과 온버그의 96년 논문이나 다 다이내믹 포트폴리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앞선 연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SL 리턴스 볼라틸리티로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식의 이제 변동성이 모두 다 상수로 가정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여러 자산들의 다이내믹스를 다 이제 올스타인, 올렌버그 그 프로세스로 가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먼저 결론만 말하자면 이 논문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일단 변동성을 상수 변동성이 아니라 헬스톤 변동성이라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더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유 프로세스를 더 넘어서 이제 콕스 잉거슨 로스라고도 하죠. CIR 이제 과정으로 더 확장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논문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다이내믹들이 다 쿼드레틱 프로세스를 따르면 앞에서 논문들에서 다뤘던 뭐 우유나 뭐 변동성 상수나 이런 거를 다 특수한 스페셜 케이스로 여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효용함수를 이제 CRRA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하라 효용함수 나왔는데 하라는 나오지 않고 CRRA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인데요. 그래서 먼저 자산 가격이랑 이제 상태 변수질,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다이내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세미나 리뷰에서 나오는 X들은 모두 다 웬만하면 상태 변수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제 자산 S 프라이스 여기 제로보다 이 I를 먼저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고 저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와 시그마, 변동성 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다이내믹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에셋 다이내믹과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다이내믹스가 서로 이제 따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따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면 위첨자의 대문자 x로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태 변수란 어떤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면 뭐 금리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 변수의 다이내믹도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제 앞에서 계속 다루었던 이제 머튼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옵티멀 솔루션을 풀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서 김민영 학생이 말씀해 주신 대로 1971년의 머튼, 그러니까 이제 이토렌마를 사용한 머튼의 논문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결국에 푸는 것이
최적화 문제의 해를 얻는 것이라는 걸 저희가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여기서도 그대로 이 식에 대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용함수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식이 이제 CRRA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좀, 생각이 나시겠지만, 네, 이제 감마, 1 감마분의 이제 CT 1 감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B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B퀘스트 웰스입니다. 네, B퀘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부에 대한 효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논문의 셋업에서도 머튼의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 변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옵티멀 계수가 결국에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뭐 채권은 뭐 0.7로 가져가고 뭐 주식은 0.3으로 가져가고 이런 계수를 이제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다이내믹 오브 웰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도 두 번째 발표하셨던 그 학생분의 발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71년도 머튼 논문에도 보면 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HJB 이퀘이션을 쓰는데요. 이건 제 논문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71년도 머트에 있는 논문의 이제 티오름 정리입니다. 이 정리를 보시면 파이 이제 C 스타, 이제 오메가 스타 이게 이제 최적회를 가지는 어떤 파이가 0이 된다면 그리고 이 J가 B와 같다면 이 옵티멀 과정은 이제 해를 가진다. 이런 정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는 이제 UCT와 이제 LJ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CB 이퀘이션을 풀면 논문에서 풀면 이렇게 되는데요. 식이 갑자기 확 복잡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빨간 박스로 쳐놓은 이 부분을 보면 이건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했던 파이가 이제 0이 되는 부분을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 이 UCT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빨간 박스 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이 부분이 이 LJ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LJ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잠시 제가 버튼 논문을 이동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음, 네, 여기 있네요. 네, 이 식인데요. 세 번째 이제 이제 머튼 세미나 발표에서도 이 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PPT에. 보시면, 이런 복잡한 식이 그대로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이 머튼의 정리에서 이게 BWT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BWT라는 걸 말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HJB 이퀘이션을 풀면 이 옵티멀 솔루션이 나온다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이 JTWX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는 이제 라지 t고요. 여기는 이제 스몰 t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면 솔루션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추정을 뭐 이렇게 하지? 약간 너무 점프 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 이 논문이 살짝 두 걸식으로 나와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시스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왜 파이스타 이 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계속 비슷한 식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일단 처음에는 아,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 3에서 이 식을, 이 식에서 저희가 얻은 이 추정한 이 제의식을 대입해서 식을 변형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첫 번째 빨간 박스로 쳐진 부분을 이제 해칭 코비리언스 벡터라고 말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박스로 쳐진 것을 맥시멀 스쿼드 샤프 레이쇼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제 두 개로 디컴포즈 하는 과정이 잠깐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dbtx는 로d bt와 로헷 dbt의 헷으로 이제 분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 이 해칭 코베리언스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에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시그마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에 내가 상태 변수 x는 어떤 자산의 브라우니안 모션과 그 자산과 독립되는 어떤 다른 브라우니안 모션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식입니다. 좀 수학적으로 말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금융적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금리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채권 금리인데 그 채권 금리는 당연히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물론 뭐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채권이 가격이 움직이는 게 맞지만 뭐 그런 걸 어,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또 채권 금리는 채권의 가격에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 가격과 뭐 무관한 뭐 다른 요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미국 국채를 샀는데 뭐 미국이 갑자기 뭐 망할 것 같다. 그런 뉴스가 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리가 영향을 받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박스가 스펜드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박스를 이제 언스펜드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스펜드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라 하냐면 여기에 이제 해시 안 들어간 로는 이제 에셋과 연계된 그런 코비리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로 이제 해시 들어간 건 에셋과 이제 독립된 어떤 다른 것에 의한 네, 코비리언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번에서 얻었던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할 건데요. 이걸 풀기 쉽게 이제 변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펜딕스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 어펜딕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 PPT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어펜딕스를 보고 아 이게 왜 이 7번식이 왜 8번식으로 바뀌었냐라는 걸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풀려했던 이 식이 이 컨디션과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컨디션이 이 F 햇 라지 TX가 1이 되고 근데 이때 F의 라지 이제 스몰 TX는 뭐 이런 식을 가진다라는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항들이 각각 쿼드라틱 텀을 가지면 쿼드라틱 폼이 되고 이 쿼드라틱 폼을 가지는 다이내믹스를 풀면은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뭐 오유 프로세스를 확장한다던가 뭐, 뭐 이제 볼라틸리티를 변동 이제 상수가 아니라 뭐 헬스톤 모델로 설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더 제너럴하게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 식의 쿼드라틱 텀이 뭐가 돼야 되냐? 일단 이 시그마 뮤가 있는 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즉, 제가 이 모든 여섯 개가 모두 이제 다이내믹스에 관련된 식들입니다. 이제 뮤엑스라던가, 뭐 시그마라던가, 뭐 쇼트레이트 R이라던가, 이, 결국 이 각각의 빨간색 박스 쳐진 항들이 쿼드라틱 텀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쿼드라틱 프로세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쿼드라틱 텀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빨간 상자 안에 쿼드라틱 이 식들이 쿼드라틱 폼이 되려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추가적인 조건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뮤X와 이 시그마 X를 먼저 볼 겁니다. 뮤X를 이렇게 설정하고 시그마 X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 뮤X와 시그마 X가 쿼드라틱 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박스로 쳐진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건 이 에타 X에 대한 쿼드라틱과 X에 대한 리니어가 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쿼드라틱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이 첫 번째 뮤X를 보면 X에 대한 리니어고, 그다음에 이제 에타 X에 대한 이차항임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시그마도 X에 대한 리니어고, 에타 X에 대한 쿼드라틱을 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 조건은, 그래서 이 11번의 제약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제약 조건이 왜 나왔는지는 제가 곧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담아두시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11의 제약 조건이 이 에타엑스가 멀티베리어트 오유 프로세스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즉, 제가 이 제약 조건을 가지고 뮤와 시그마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어, 오유, 내가 X에다 어떤 변형을 가하면, 그러니까 즉 이제 어파인 변형을 이제 변형하는 건데요. 그걸 하면 내가 오유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 뜻은 처음에 말했던 스페셜 케이스다. 그러니까 내가 X에다 어떤 변형을 가하면 오이프루 소스가 된다. 그럼 변형을 안 가하면 그게 더 제너럴한 폼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왜 오이프루 소스가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식에다가 에타를 곱할 겁니다. 이제 에타를 곱하면 이제 에타 K가 되고 뭐 에타 KX가 되겠죠. 근데 이 에타 KX는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텀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에타 뮤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똑같이 시그마 항도 에타와 에타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변형을 하면 이 제약 조건 덕분에 이게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에타 x가 이런 식으로 에타 x의 이제 다이내믹스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에타엑스의 다이나믹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오유 프로세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에는 넣지를 않았는데 결국에 이 부분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는 제가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지금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제 오유 프로세스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도 같이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은 뭐 상수로 곱한다던가, 뭐 더한다던가, 뭐 뺀다던가, 뭐 그런 변형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어파인 트랜스폼과 오일 프로세스를 함께 다 포함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이 쿼드라틱 폼이 그래서 내가 더 이제 제너럴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약 조건이 왜 나왔냐를 설명하는 텀인데요. 이 PD8에 8번씩에 이 F햇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F 햇의 식도 어펜딕스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결국 뮤XT의 F의 X항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근데 처음에 전제 조건이 이제 모든 항이 다 쿼드라틱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쿼드라틱이 아닙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네, X와 이제 에타 X, 에타 X가 살아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큐빅이 되고요.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에타 X가 있으면은, 이제, 이제 에타 X 트랜스포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K 에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그러니까, 이 큰 두 부분의 항이 쿼드라틱으로 바뀌어야지 내가 결국에 이걸 쿼드라틱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쿼드라틱으로 바꾸기 위해 이런 제약 조건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항도 이제 비슷하게 이건 시그마에 대해서 풀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이 나와야 된다임을 알 수 있어서 제가 이건 생략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피니션이 나오는데요. 쿼드라틱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제 이퀄레이션 이제 9부터 11까지의 이제 식을 따를 때, 즉 이걸 따를 때 나는 이거를 쿼드라틱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말하는 이제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피니션에서 설정을 하고 싶은 건 이제 드리프트랑 디퓨전 그 변동성항이 이제 쿼드라틱이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려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리프트와 이제 디퓨전은 우리가 쿼드라틱인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네 개도 이제 쿼드라틱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나머지 네 개를 쿼드라틱으로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이제 제약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식들이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뮤나 이제 디퓨전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저 어펜딕스에 보면 첫 번째 이제 두 개의 이제 렘마를 증명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어펜딕스의 내용을 뭐라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PD 7번에서 이제 8번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를 증명하는 어펜딕스라고 했죠. 이 어펜딕스에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해서, 그럼 F 햇도 내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다음에 CDQ가 뭐 18번과 19번을 만족을 한다면 이건 나중에 나올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면 이게 0이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F의 T 라지 TX가 1이 된다. 이게 렘마입니다. 방금 저희가 봤던 PPT에 다 조건으로 들어가 있죠.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뮤랑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그다음에 나머지 항들도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들이 다
L 오퍼레이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했냐라는 답은 결국에 내가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다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데피니션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리턴, 그러니까 에셋의 리턴. 그러니까 에셋 자체의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에셋의 리턴은 뭐 많겠죠. 뭐 주식으로 따지면 뭐 주식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본드로 따지면 뭐 쿠폰 금리는 대부분 고정돼 있으니까 뭐 일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즉 이제 자산 자체가 아니라 자산에 이제 깔려 있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이 이런 다이내믹스를 따르면 나는 이걸 쿼드라틱 또 리턴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쿼드라틱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정의를 하겠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던 이제 쿼드라틱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결국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핵심 내용은 내가 내가 다이나믹 포트폴리오 초이스를 할 때 어떤 자산과 그 자산을 설명하는 어떤 상태 변수들을 내가 이 데피니션 1과 2에서 말하는 대로 정의를 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더 일반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얻기 위한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멀 폴리시스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옵티멀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논문에서 시장이 완전할 때 이제 투자자의 효용, 이제 유틸리티는 인터미디어트 이제 컨섬션과 터미널 웰스로 정의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음,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PPT를 중간중간 넣어놨어야 됐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터미디어트 컨섬션을 나타내는 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최종부를 설명하는 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완전 시장에서는 이 두 개가 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불완전 시장에서는 이 알파가 제로가 돼서 이 항이 다 죽어버리고 여기만 이제 살아납니다. 음, 이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 컨섬션이 뭐냐, 이제 중간 소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뭐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장부에 찍혀 있는 최종 수익만 그게 보는 게 그게 이제 비퀘스트 윌슨 최종 부입니다. 결국에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얻었느냐 이게 이제 자산 최종 이제 부고요. 근데 내가 이걸 만드는 동안에 내가 어떤 뭐 커피잔을 하나 만드는데 내가 거기다 뭐 인건비도 들고 뭐 공장 뭐 사용료도 들고 뭐 전기세도 들고 뭐 임대료도 들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중간 소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 소비들을 이제 인터미디어트 컨섬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시장에서는 왜 이 중간 소비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뭐 이제 이걸 주식시장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뭐 상품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 상품이 뭐 중간에 뭐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뭐, 뭐 중간에 내가 롤오버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시장은 항상 이 현실 세계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이 완전 시장이라면 그런 아비트라지 기회를 내가 다른 걸로 완벽하게 해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소비에 대해서도 중간 소비가 살아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완전 시장에서는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계산을 못하니까 그럼 그냥 없애버리자 해서 이걸 다 날려버리고 이제 최종 부만 계산을 하자. 그래서 여기가 날아가고 여기만 살아있으면 이게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있는 거는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자산의 최종 부만을 생각해서 내가 어디에 그냥 배치를 하겠다 이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음, CT랑 이제 DT랑 이제 QT를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제가 펑션 F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C스타가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옵티멀 솔루션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제 이제 프로포지션이 됩니다. 음, 이, 이 시스타가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시스타랑 식이 완전히 똑같죠. 이 파이스타도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왜 두 발식으로 나와 있냐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조금 나온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스타랑 이 CT랑 DT랑 QT는 이제 앞에 발표에서 말씀했던 그 리카티 이퀘이션에 관계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이 부분이나 뭐 이렇게 지수로 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잘 보시면 아까 뭐 말했던 뭐 AT, BT 뭐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 시장 가정을 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면 감마가 이제 무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마가 무한대라는 뜻은 내가 무형회피 성향이 무한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무형회피가 극도로 크다면 어떤 리스크 있는 자산에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리스크 없는 자산은 현금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즉, 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나는 현금만 들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현금 또한 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다음에 내가 이 현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는 어떤 금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즉 리스클레스라고 생각했던 현금도 내가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면 결국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투자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미용회피가 무한대인 투자자는 이제 본드에다 투자를 합니다. 뭐 이제 미국 이제 장기 국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드도 일반적인 회사채나 뭐 어떤 뭐 개발도상국 채권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없다고 판단받는 뭐 미국 국채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하면 이 투자자는 이제 리스크를 하나도 짊어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논제로 이제 inhomogeneous terms가, 음, 여기가 이제 이제 inhomogeneous 이제 텀들입니다. 이 텀이랑, 이 텀이랑, 이 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이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라 인호모지니어스 텀이니까, 이 인호모지니어스한 이 부분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근데 감마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가 다 0이 됩니다. 다 날아갑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만 이렇게 남는데요. 그래서 시그마 제로, 시그마 1, 시그마 2에만 이제 연관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그마 제로, 1, 2가 쇼트레이트에 영향을 받는 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인터템포럴 해칭 디맨드는 쇼트레이트의 이제 텀 스트럭처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제가 앞서 말했던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감마가 결국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이 식을 따른다면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페이 상향이 높을수록 채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을 높인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컴플리트 마켓, 이제 불안전 시장을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시장이 불안전할 때 투자자의 효용은 이제 최종부로만 정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알파가 이때는 0이고요. 이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이스타가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 방정식을 푼 거겠죠? 어, 그래서 이 불안전 시장일 때 이 옵티멈 프로포지션 2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식만 거의 던져주고 바로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이 논문의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세퍼레이션 리서트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이나믹 포트폴리오 초이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내가 본드랑 스톡으로 채권이랑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다이나믹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는 두 개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본드만 그다음에 주식만으로 내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어, 이 논문에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비중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에 대한 이제 적용이 나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죠.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나 유명한 뭐 7대3 전략이라던가 뭐 그런 전략을 내가 깨고 어떤 전략을 나의 뭐 위험회피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 때 나의 포트폴리오 에셋을 두 개로 주식과 이제 본드 각각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내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한 해를 또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X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뮤X가 이제 뮤X1, 뮤X2로 나눠지고요. 근데 시그마 X도 두 개로 디컴포즈가 되는 것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어, 쇼트레이트가 이제 R1과 R2.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에 의해서 성분을 더한 게 내 쇼트레이트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디컴포즈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자산의 시그마도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클래스는 시그마 1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클래스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왜 같이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여기 누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요. 이제 곧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에 이게 이 두 개가 해칭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만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도 이제 상관관계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제 나눌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이거는, 네, 새로 설명한 건데, 뮤엑스와 시그마 X가 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오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계속 우리가 고려하듯이 채권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산을 내가 채권과 주식 클래스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변수는 이제 채권에서 오는 이제 드리프트와 디퓨전.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영향과 두 번째는 내가 스톡에서 오는 스톡의 다이내믹스에서 오는 그런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나머지 네 개가 왜 나오느냐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 변수는 서로 독립이어도 자산끼리는 서로 얽힐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가 첫 번째 클래스와 두 번째 클래스를 보면 상관관계가 이제 딱딱 나눠져 있죠. 근데 이 시그마는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누에 의해서 뭔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끼리 서로 얽힐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하는 이제 상태 변수와 주식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하는 상태 변수는 서로 독립이지만 주식과 채권 서로는 서로 이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채권은 어떤 뭐 채권 금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채권 금리라는 상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주식은 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삼성전자의 뭐 1분기 재무제표, 뭐 순이익은 얼마나 나왔느냐. 뭐 이런 상태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독립입니다. 서로 연관이 없지만,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과 뭐 삼성전자 채권 사이에는 이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말한 게 그럼 스톡 원리랑 본드 원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나눌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누에 의해서 이제 상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누에서 상쇄가 되냐? 이 논문에서 이제 아비트라지 프리라는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BSM 방정식을 유도를 할 때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BSM 방정식을 유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비트라지 프리 가정을 써서 이제 복제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떤 뭐 자산이 있으면 주식이 있으면 이 주식의 다이내믹스를 그대로 갖는 선물을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BSM에서 썼던 그런 그 과정을 좀 대입해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서로 얽힘이 있지만 결국에 이 두 개는 이 누라는 어떤 음, 비율 상수에 의해서 서로 상수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클래스에는 채권만 가지고 두 번째 클래스에는 채권과 주식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생각하면 두 번째 클래스는 결국 첫 번째 클래스의 그 본드 효과에 의해서 두 번째 클래스의 이제 본드가 서로 상쇄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두 번째 클래스는 주식만 남는 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또 이 마지막 프로포션이 나옵니다. 내가 이 컨디션들을 만족을 한다면 22번부터 여기부터 27번까지의 컨디션을 만족을 한다면 이 파이스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파이스타가 제가 그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율은 파이 투 스타마 이렇게 있지만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파이 1 비율은 이제 파이 1과 파이 2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결국에 누라는 거에 의해 서로 해칭돼서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두 개로 나누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쿼드라틱 프로세스와 쿼드라틱 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뒷부분도. 근데 이 뒷부분은 식보다 내가 결국에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쿼드라틱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초이스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더 좀 더 휴리스틱한 그런 면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프로포지션 1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프로포지션 1은 컴플리트 마켓에 대한 프로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드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가정을 읽어보면 리스크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다. 그러니까 내가 금리 리스크다. 두 번째는 뭐 리스크 어셋은 제로 쿠폰 본드다. 그러니까 내가 쿠폰이 없는 본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파이낸셜 마켓은 이제 컴플리트다. 왜냐면 프로포지션 1의 가정이 완전 시장에 대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셋업 쪽에서 계속 말했던 그런 쿼드라틱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로 쿠폰 본드를 설정하는 이유가 당연히 사실 채권은 제로 쿠폰보다 쿠폰이 있는 채권들이 훨씬 많죠. 우리 시장에는 뭐 쿠폰이 그리고 고정 이 픽스 쿠폰보다 당연히 이제 변동 쿠폰도 많고 더 복잡한 본드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는 제로 쿠폰 본드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 제로 쿠폰 본드가 제일 쉽고 그다음에 이 제로 쿠폰 본드의 이 시그마가 이제 해가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익스플리시트하게 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제로 쿠폰 본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인데요. 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quadratic term structure models are term structure model in which one 이제 쇼트레이트가 쿼드라틱 이제 펑션을 가진다. 쇼트레이트 R이 이런 쿼드라틱 프로세스를 가진다. 쿼드라틱임을 알 수 있죠. 여기 에타 x 있고 에타 x 있으니까 여기 2차, 여기 1차에서 쿼드라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제약 조건을 네, 가지면 어, 프라이싱 커널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라이싱 커널이 뭔지 네, 잠깐 설명을 하자면 프라이싱 커널이 말 그대로 이제 커널입니다, 커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이 있겠죠. 근데 내가 이 미래 현금 이득을 내가 나는 지금 아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알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미래 시점에 이 자산의 현금 흐름밖에 없다. 하면 이제 두 개가 이제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매치를 해주는 게 이제 프라이싱 커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ERT가 나와 있죠. ERT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아니, 아주 자주 보는 그런 프라이싱 커널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ERT 뒤에 또 이런 막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식은 이제 라돈 니코디움, 이제 라돈 니코디움 이제 방정식에 의해서 나온 식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식이 제가 찾아보니까 척도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 금융공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르사노프 이론이 있죠. 기르사노프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Q축도에서 보는 걸 P축도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나는 위험 중립 세계에서 봐야지 훨씬 더 식을 더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변형을 막 가해가지고 이 자산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현실 세계니까 제가 반대로 말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 중립 세계에서 어떤 다이내믹스를 막 구해봤자 어차피 현실 세계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는 현실은 위험 중립 세계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위험 중립 세계에서 본 이 다이내믹스를 현실 세계의 척도로 바꿔주는 이론이 이제 걸산호프 이론인데요. 벌사노프 이론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넣으면 이제 척도가 이제, 네,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제로 쿠폰 본드의 이제 프라이스는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제로 쿠폰 본드의 프라이스가 이 식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네, 미분도 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음, 이 항이 이제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게 쇼트 레이트,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샤프 레이시오고, 이게 헤칭 코베리언스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개가 저희가 앞에서 봤던 뮤랑 이제 드리프트와 디퓨전 말고 나머지 네 개도 쿼드라틱을 가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근데 그래서 그 나머지 네 개가 이 쿼드라틱을 가진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이 시그마 뮤 마이너스 R이 이런 식을 가지면 알 수 있어서 이 식을 이제 잘 변형을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샤프 레이시오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 샤프 레이시오 보면 이걸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한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막 변형을 하면 결국에 이 채권의 이 본드의 이 상태 변수들에 관한 이 항들도 이제 쿼드라틱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음, 해서 말했던 이 CT, DT, QT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면 내가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또 보는 것 같죠. 시스타가 시스타의 이 식을 보시면 매우 비슷한 또 폼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시스타가 왜 이렇게 막 똑같이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어펜딕스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제가 PD7에서 7번 PD에서 이제 8번 PD로 식을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7번 PD에서 8번 PD로 이제 변형을 할 때 이제 완전 시장이라는 가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했던 뭐 CT나 뭐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다 렘마 1, 2, 3으로 다 들어가서 그게 다 만족이 되면 뭐 이런 식의 뭐 옵티멀 뭐 값을 가진다가 나와 있어서 또 어펜딕스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제 스페셜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스페셜 케이스가 이제 타 R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파인 텀 스트럭처 모델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파인 텀 스트럭처 모델이라는 게 네, 여기서 이게 0이 돼서 이제 날아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파이 스타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DT, DT가 이제 BT랑 같아지게 돼서 이제 파이 스타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결국에 파이 스타가 이제 비슷한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음, 위험 회피도가 또 이제 감마가 무한대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감마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제 만약에 이제 위험 회피도가 엄청나게 무한대인 큰 그런 투자자가
너 채권을 하나 담았는데 그 채권이 그 투자자가 생각하는 그 포트폴리오의 그 투자 만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 있는데 내 100만 원을 어떤 뭐 주식이나 뭐 본드나 뭐 어디 뭐 옵션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할 건데 내가 1년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 1년을 내 만기로 잡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위험회표대가 무한인 투자자는 1년 만기인 채권을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이 포트폴리오의 만기가 1년이니까 똑같이 채권의 만기도 1년짜리인데 채권을 사버리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T1이 그냥 이제 라지티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서로 이제 역행렬을 파는 게 됩니다. T1이 그냥 이렇게 라지티로 바뀌니까 역행렬을 곱해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면 첫 번째는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영향력이 제로로 가는. 결국에 이게 뭘 말해주느냐. 뮤회피도가 무한인 경우에는 첫 번째 본드에만 내가 투자를 한다. 임을 또 이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지금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위험피도가 무한대인 사람은 자신의 투자기금과 같은 만기를 가진 채권에 자신의 자산을 그냥 모두 담아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형인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오유 프로세스를 넘어서 이제 CIL 프로세스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쇼트레이트가 CIR 모델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에셋 얼로케이션 프로블럼입니다. CIR 모델이 원팩터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쇼트레이트가 이런 식의 다이내믹스를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죠. 오일 프로세스에는 이 루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 CI 프로세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오일 프로세스랑 다른 점은 오일 프로세스는 이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 RT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는 그런 약간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CIR 프로세스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수라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네, 음수가 된다는 과정을 막을 수 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85년에 나온 이제 CIS랑 이 CIR 그 세 분의 논문에서 다 따옵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제 프라이스가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 네, AT, BT는 이렇게 나와 있고 식이 많이 복잡한데 그냥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롤라리 이제 2가 결론인데요. 결국 내 옵티멀 본드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그러니까 내가 CIA 프로세스를 가질 때 하이스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프로보이션 2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에셋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에셋과 콘스탄트 리턴, 아니, 그러니까 콘스탄트 리턴을 가지는 리스크가 없는 에셋과 주식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스톡 리턴 몰라틸리티가 헤스톤 모델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음, 이 어,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의 변동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블랙쇼ल्즈 모델에서 주식의 변동성은 이제 상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삼전 주식이다. 내 삼전 주식의 변동성이 그냥 10% 무조건 고정이다. 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쳐지겠죠. 이 삼전 주가 안에 변동성 10% 내외니까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 라는 가정인데,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저희는 당연히 알 수 있죠. 뭐, 갑자기 20%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두 배 뜰 수도 있고, 뭐 100%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도 어떤 변동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의 변동성도 변동성 다이내믹스를 가진다라는 게 이제 헬스톤 모델입니다. 이 내용이 더 간단한 얘기로는 어디 나오냐면, 옵션 말할 때 이제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의 변동성이 이렇게 스마일 커브를 가진다. 내가 상수를 가정하면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겠죠. 근데 이 일직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식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스마일 커브를 가진다. 즉, 변동성은 상수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이론도, 네. 네, 이론도 있습니다. 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즉 내 주식의 변동성의 변동성을 가질 때 그거를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가 이 헤스톤 모델입니다. 이제 뭐 로컬 볼리틸리티나 뭐, 뭐, 뭐 헤스톤 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헤스톤 모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마켓이 이제 불안전하다. 프로포지션 2에서도 마켓이 이제 불안전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여기서도 불안전하다고 가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스톱 프라이스, 그러니까 헤스톤 모델의 스톱 프라이스는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여기 쇼트레이트 R이 있고 여기가 이제 추가적인 이건 에셋에 대한 다이내믹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내가 리스크를 짊어짐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레이트겠죠. 이게 드리프트에 당연히 추가되고 이런 루트 항을 가지고요. 볼라틸리티, 그러니까 이 브라우니안 항에 들어가 있는 이 변동성, 디퓨전 항도 이런 디퓨전을 가지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가진다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상수가 아니라 이제 확률적 모형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죠. 어, 근데 여기서 이 주식과 왜 리스크가 없는 이제 자산을 두 개를 설정을 하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하면은 이 마켓이 불안전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변동성과 이제 변동성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두 개가 있겠죠. 이 주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위험 자산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스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리스크 두 개를 내가 자산 두 개로 해지가 되면 이건 완전 시장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불안전 시장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음, 다시 돌아오자면 여기서 똑같이 이제 쇼트레이트랑 뭐 여러 가지 항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만족을 해서 결국에 콜라리 이제 3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전한 시장에서 주식에 다이내믹 포트폴리오 셀렉션을 할 때 이런 익스플리시트한 이런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또 네, 이 코롤라리 3의 적용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스테이트 포트폴리오 이제 초이스, 그러니까 정책 포트폴리오 내가 다이나믹 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그냥 나는 7대 3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안 바꾸고 가는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에서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있는 투자자는 항상 이제 양의 프리미엄의 자를 가지는 위험 자산을 일정량 이제 소유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 회피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지만 그 리스크 있는 자산의 프리미엄이 만약에 양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자산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양수라면, 내가 그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일정량 소유한다는 거죠. 리스크, 리스크 회피 성향이 이제 무한대가 아닌 이상 반드시 이제 소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적 포트폴리오 문제에서는. 근데 이거는 논마켓 이제 파티시페이션 퍼즐을 풀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프리미엄이 양수여도 주식을 이제 보유하지 않는 투자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시장에는. 그러니까 내가 정적 포트폴리오 문제에 따르면 내가 위험 회피 상향이 있고 근데 그래도 위험 자산의 프리미엄이 양수라면 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안에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담아놔야 되는데 근데 아예 그냥 안 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문제를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델에서는 위험 회피도가 작을 때, 그러니까 감마가 작을 때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이 이제 음수가 돼서 설명이 이제 가능합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옵티멀 솔루션을 보면 시계 이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 이 식을 이제 분석을 하면 이 감마가 작을 때,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작을 때는 이 파이스타가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위험 회피 성향이 있지만 위험 회피 성향이 작으면 내가 이 다이나믹 포트폴리오 초이스에 의하면 내가 중간에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공매도를 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식을 이제 소유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자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자들은 이제 변동성에 따라 주식 보유량을 줄이고 늘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삼전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반년 전만 해도 삼전이 8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전의 변동성이 거의 50%대 육박함을 알 수 있죠. 투자자들은 내 주식의 어떤 변동성이 너무 막 널뛰기가 심하면 이 주식을 가지는 거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카지노 게임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도박 게임이 돼버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좀 휴리스틱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그 주식의 변동성을 줄이고, 왜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아, 음, 리스크를 좀 더 줄여야하기 때문에 반대로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내가 이 주식에서 오는 뭐 배당률만 먹는다던가 뭐 그런 확정적인 수익을 더 내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성과 프리미엄이 서로 비례한다는 걸 이제 정적 포트폴리오에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그만큼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프리미엄도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5만 원에서 갑자기 10만 원을 가면 반대로 내가 뭐 마이너스 100%가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플러스 10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 시기에서는 이런 변동성과 이제 프리미엄이 서로 비례하는 걸 나타내는 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프리미엄도 증가해서 단기 투자의 경우, 이게 장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의 경우 내 포트폴리오 내 주식 보유량이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마지막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프로포지션 이제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포지션 3이 이제 두 개 세퍼레이션 모델이었죠. 내가 본드와 이제 스톡으로 나눌 수 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개의 에셋이 있는데 리스크 어셋이랑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에셋이랑 제로 쿠폰 본드랑 스톡이 있다. 그러니까 제로 본드랑 스톡이 있다. 마켓은 당연히 이제 불안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톡 리턴 볼라틸리티도 헤스턴 모델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거를 다 이제 총집합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트레이트도 이제 CIR 과정에 의해서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는 이제 1-1에서 말했던 거와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톡 프라이스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스톡 프라이스의 이제 볼라틸리티도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그마 이제 뮤가 이렇게 되고 로도 이렇게 되고 왜냐면 두 개의 자산이 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식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 스톡과 본드가 있는 포트폴리오 문제에서도 내 앞에 이 셋업을 이용하면은 이런 옵티멀 이제 웨이트식을 얻을 수 있다. 해를 얻을 수 있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말하고자 했던 건, 음, 어, 결론인데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도 말했던 이제 스토캐스틱 볼라틸리티라던가, 뭐 이제 오일 프로세스를 확장해서 이제 CIA 프로세스로 간다던가 하는 경우들을 다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수 변동성이라던가 뭐 오일 프로세스는 내 스페셜 케이스로 그냥 가져가 버리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머튼이라던가 뭐 킴과 온버그의 뭐 연구라던가 뭐 아니면 여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다 포괄하는 그런 논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제 스토캐스틱한 환경에서의 포트폴리오 역학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1, 2, 3에서 했던 게 결국에는 현실 세계와 가능하면 비슷하게 다이내믹스를 설정을 해서 왜냐면 현실 세계 정적이지 않고 이제 스토캐스틱하니까 스테이틱이 아니라 스토캐스틱이니까 내가 스토캐스틱한 인바이러먼트 즉 현실 세계와 비슷한 과정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의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논마켓 이제 파티시페이션 퍼즐이고 어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논문이 실제 이제 증권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가져온 건데요. ELS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ELS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좀 네, 망한 홍콩발 ELS 사태 때문에 좀 망했는데요. 그 홍콩 이전에는 ELS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열풍이었습니다, 열풍. 그래서 외신에서도 뭐라 보도를 했냐면, 왜 한국의 특히나 스텝다운형 ALS는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크냐, 뭐 그런 거를 주제로 기사를 낸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ELS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ELS가를 처음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뭐 P&L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인데 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내가 80%까지 안 빠지면은 나는 확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80% 이하로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거기에 어, 비례하는 금액으로 쭉쭉쭉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랑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상방이 좀 정해져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방은 뚫려 있고 상방이 정해져 있는 옵션은 반대죠. 사실 하방이 막혀 있고 이제 상방이 뚫려 있는 건데 그거 이제 반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매우 안전한 그래서 ELS는 이제 델타 엣지라는 걸 합니다. 이 델타 엣지가 뭐냐면 이 델타가 어떤 파생 상품이 있으면 뭐 옵션이 있으면 주식 가격이 변하면 옵션 가격도 변하겠죠. 그 민감도가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변할 때 ELS 가치는 어떻게 변하니? 이 파생 상품은 어떻게 변하니? 가 이제 델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를 제로로 맞춰주는 게 이제 ELS 트레이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실제로 ELS를 반영할 때 반드시 이제 해지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증권가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나가는 돈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나가는 돈을 이제 비용이라 보고 이 비용을 이제 해지잉을 해주는데요. 이 해지잉을 이제 델타로 해지잉을 해줍니다. 델타 해지잉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만약에 이 델타가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르면 음, 내가 기초 자산을 엄청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민감도가 엄청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상환일 전에 이제 만기 전에는 이제 A 그래프를 ELS가 이렇게 가치가 따릅니다. 사실 완만하죠, 델타가. 증권가에서도 주식을 그냥 이 델타에 맞춰서 그냥 계속 사고 팔고 그냥 델타만 0으로 맞춰주자. 그냥 해칭만 해주자. 리스크만 없애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환일 이제 직전, 이제 만기 직전에 되는 겁니다. 만기 직전이 되면 ELS 이제 지급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다. 즉, 이제 내가 뭐 코스피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돈을 줘야겠죠. 그럼 ELS 포지션 가치가 이제 B로 갑자기 확 변해버립니다. 왜냐면 A는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고 이 코스피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상하는 직전이 되면 상하는 직전인데 내 코스피 가격이 내가 지급 적전을 충족할 것 같다. 그러면 ELS 가치가 갑자기 막 폭등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겠죠. 이 80%를 기준으로. 왜냐면 80%를 넘어가면 내가 돈을 받고 안 넘어가면 이제 돈을 안 받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죠. 디지털 옵션처럼. 그래서 이 80%를 기점으로 ELS 가치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급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델타가 이제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립니다. 증권가 입장에서는 델타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니까 내가 이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지션 대비 내가 8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델타가 갑자기 확 뛰어버리니까 나는 그래도 델타를 0으로 맞춰줘야 돼 해서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미친 듯이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급 촉전이 딱 충족되는 순간 이 스택다운 수익 그래프가 수평선이 돼버리죠. 그 만기일 아직 직전에를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수평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델타가 갑자기 0으로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증권가 입장에서는 내가 델타가 플러스 무한대여서 그 그에 맞는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0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전량 이제 매도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환일 직전에 증권가들이 실제로 이걸 다 팔아버립니다, 주식을. 그럼 시장에 매도 물량이 확 쏟아지니까 시장에 충격을 받아서 주식의 80%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고객들은 돈을 못 받습니다. 아니, 상환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냥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는 내가 당연히 그냥 돈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너네 증권가 애들이 뭐 델타 해칭 이런 거 한다고 뭐 이렇게 막 장난질 쳐서 우리가 결국에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법정 그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 판결이 2015년에 대우증권이었나? 네, 그럴 겁니다. 2015년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 법적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이게 고객과 이해상충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증권가 입장에서도 이런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면 어떤 기업의 신뢰도 문제라던가 이런 뭐 사법 리스크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를 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이런 스토캐스틱한 환경에 이런 식들을 더 변형을 더 많이 해서 좀 더 정교하게 활용을 한다면 음, 이런 이런 사법 리스크나 신뢰 리스크를 좀 더 잘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추가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발표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수학과에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학기밖에 안 돼서 수학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다는 거를 네,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했던 발표 중에서 뭐 수학적으로 뭐 지적하실 부분이라던가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있으면 제가 최대한 아는 부분에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 45페이지 그 CIR 모델 쪽에 네. 잠시만요.
네네. 그 맨 밑에 시계 보시면은 그 아까 네. 말씀하신 게 RT 자체가 음수가 될 수 있어서 오유 프로세스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본드 포트폴리오 셀렉션이어가지고 RT는 항상 양수 아닌가요? 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 그러니까 이제 오일 프로세스의 단점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로만 본다면 오일 프로세스 이제 이 루트가 없으니까 지금 본드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해보자면, 그러니까 본드의 이 쇼트레이트가, 어, 잠시만요, 마우스가. 뭐 어쨌든 이 루트 상황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본드의 쇼트레이트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본드의 쇼트레이트는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뭐. 근데 이제 그거를 네,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 모델이 이제 CIR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오일 네, 프로 감사합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쇼트레이트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쇼트레이트가 그 음, 오버나이트 금리라고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제 은행 사이에서 이제 말 그대로 오버나이트 이제 하루 사이에 이제 빌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라이보 금리, 리보 금리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S 오브 FR 금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 오브 FR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준금리, 그냥 네, 리스크 프리, 네네, 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아까 그, 그 감마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싫어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본드에만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어, 감마가 무한대로, 그러니까 즉 내가 위험 회피도가 무한대면은 주식이나 어떤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에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겠죠. 투자자가 나는 이제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어, 나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도 난 투자하기 싫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전이라 생각하면 삼전이 8만 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안전한 주식이야 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조금의 그 차이도 원치 않는다. 나는 내 돈이 1원이라도 잃는 거를 난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투자자가 결국 할 수 있는 행동은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내가 뭐 7천만 원 내가 본드에 투자하고 3천만 원 주식에 투자하고 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1억을 그냥 그대로 내가 이 캐시로 진짜 지폐로 그냥 내가 내 금고에다 넣어두고 있는 게 리스크를 이제 무한대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고 싶은 게 무한대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이 현금은 뭐 어디 뭐 잃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가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가치가 보존되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 현금을 내가 들고 있는 것도 이제 이 손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뭐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짜장면이 한 7,000원, 8,000원 하죠. 근데 내가 20년 전에 1억을 그냥 그대로 그냥 들고 있어도 1억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었는데 그 20년 후에 그 1억이 그때 당시 1억과 이제 가치가 당연히 다르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순간조차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이 현금 또한 그런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그러니까 위험회피 투자자가 무한인 사람은 모든 리스크를 다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내 이 현금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게 무위험 국채라고
무위험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이제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이제 T빌이라던가 뭐 T본드 이런 거는 음,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채권에 투자하면 무조건 그 채권의 일드와 쿠폰 레이트는 무조건 받는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랑 이제 동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은행이 망할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스크를 그냥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본드에다 내가 이 현금을 1억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1억을 그냥 미국 국채에다 모조리 다 투자를 해버리면 그 미국 국채에서 받는 그냥 이자율만 받겠다. 근데 그 미국 국채 이자율이 이 기준금리랑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이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 금리를 이걸 상쇄를 시켜서 결국에 나는 시간이 계속 흘러도 리스크가 0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 쿼드라틱 프로세스를 가정을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감사합니다. 네, 설명했던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